근데 법률적으로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남편한테 그냥 얘기를 하세요. 이혼을 해달라고. 이혼 타이밍 잘못 잡으면 개인회생을 과거에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변호사 사무실 상담도 가본 적 없다, 이런 분들 오늘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아래 양식처럼 적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어. 제가 오늘도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면 파산회생 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지금은 반영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020년 전에는 배우자 재산 2분의 1은 나의 재산으로 반영이 되면 청산가치가 높아지니까 변제금도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부당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2020년에 서울회생법원이 최초로 배우자 재산은 2분의 1은 채무자에게 반영하지 말자 제일 먼저 바꿨고, 수원회생법원하고 부산회생법원도 23년 6월에 배우자 재산 2분의 1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죠.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에 의심사정이 있다거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경우에는 다시 2분의 1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반영 안 합니다. 정해놓은 최저생계비 기준도 말이 안 됨. 1인 120으로 미혼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 있으면 저 금액으로 살 수 없음. 자녀가 있으면 120만 원이 아니죠. 2인 생계비는 210만 원이고 3인 생계비는 270만 원이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최저생계비를 높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만약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전세 사기 당해서 개인회생을 생각 중인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 신청이나 내용 증명이나 아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피해자 신청 고소 후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관계없습니다. 고소하고 난 후에 개인회생을 하셔도 되고 먼저 개인회생을 하고 천천히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신랑이 습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스포츠 토토에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런 속도면 집도 날릴 판이네요. 대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도 신용 회복 받았는데 시간 지나서 또 시작이네요. 차라리 그때가 편했네요. 야, 이거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인데, 애먹이는 남편 때문에 사모님들이 개인회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편이 주식이나 도박이나 토토 이런 데 빠져서 생활비를 하나도 못 주니까 사모님마저 생활비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남편분들은 아예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들고 가서 그걸로 사고 쳐서 배우자한테 채무를 늘려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법률적으로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대출받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뭐 성년 후견이나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치나 탕진이 심하다 이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출받는 것을 사모님이 말릴 방법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남편한테 그냥 얘기를 하세요. 이혼을 해달라고. 지금 재산 분할해서 나한테 넘겨주고 내가 이 재산이라도 보호해야지 애들을 키울 거 아니냐고. 이혼 타이밍 잘못 잡으면 괜히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부인권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직 개인회생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미리 이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있죠. 오늘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기본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었는데 다시 내려가 버려가지고 개인회생을 과거에 해본 적도 없고 아직 변호사 사무실 상담도 가본 적 없다, 이런 분들 오늘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회생 파산 2개 구분부터 해주세요. 내가 채무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36회 변제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변제한단 말이죠. 그러면 3,600만 원 변제한 거잖아요. 변제 못한 6,400만 원을 탕감받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일부라도 변제를 하긴 했으니까 나의 재산, 집, 보증금, 자동차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소유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반대로 파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변제를 안 합니다. 1억 원 채무 있으면 전부 다 탕감이야.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든 보증금이든 자동차든 점포든 간에 뭔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 법원에서 가져가서 다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배당해줘 버리고 끝나는 거죠. 나는 변제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빚잔치 하는 거니까 내 재산은 다 팔아서 되는 데까지 채권자한테 다 변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직 나이가 젊고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은 회생하시고, 내가 은퇴 세대이거나 몸이 아파서 도저히 취업이 안 되는데 가진 재산도 없다,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가시는 거죠. 참고로 소액보증금이나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나 면제재산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변제하고 변제율과 탕감률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월급을 180만원 벌면 한 달에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 55만원을 변제하게 되겠죠.
이것을 36회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원인데 1인 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면 나는 월 175만원을 변제하는 겁니다. 36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이죠. 내가 월급이 300만원인데 밑에 자녀가 하나 있어. 그러면 2인 생계비는 높아지는 거죠. 300 빼기 210만원에서 월 90만원 36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것이고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밑에 자녀가 2명이 있어. 그러면 300 빼기 270 하면 30만원을 3년 동안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변제금 한 번 내시는 거니까요. 단 내 밑에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내 부양가족에 넣어서 생계비를 계속 높여가지고 변제금을 계속 줄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참고해서 부양가족이 결정되는 거죠. 배우자가 돈을 잘 벌고 점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러면 굳이 자녀들을 내 밑으로 다 집어넣어서 내 변제금을 낮춰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사모님 댁에 배우자분이 뭐 아파트도 있고 돈도 잘 버시네요. 그분이 자식 키우면 되겠네. 변제 더 하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가 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청산 가치의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토토라는 도박으로 2천만 원 날리고 개인회생 직전에 내 배우자한테만 1,600만 원을 변제했어. 배우자한테만 갚았으니까 편파 변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법원이 계좌 내역을 조사해서 저 두 가지를 청산 가치에 집어넣어 버리면 청산 가치가 3,6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거든요. 내 청산 가치가 3,600만 원이면 나는 3년 동안 3,6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매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내가 주식, 코인, 토토, 도박, 사치, 탕진, 성형, 명품 이렇게 날린 돈이 자꾸 커진다거나 가족에게만 변제하는 편파 변제나 아니면 가족에게 재산 은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청산 가치가 자꾸 커지니까 변제금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근데 청산 가치가 자꾸 커져서 변제금이 높아지는데 내 월급이 작아 청산 가치만큼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왔어.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큰 차이가 안 나면 청산 가치를 줄여주고 어찌됐건 통과는 시켜주는데 청산 가치는 아주 큰데 내 월급이 아주 작으면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산 가치란 건 나의 재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주식, 코인 전부 다 나의 재산이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재고 자산이나 보험 환급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족 간 편파 변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배우자 계좌로 2천만 원 쏴줬잖아. 내 주머니 없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청산 가치라고 나한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지. 저것과 비슷한 게 토토, 도박, 주식, 코인, 명품, 사치, 성형, 강원랜드, 과천 경마장 이런 걸로 돈을 날리면 날리고 없지만 청산 가치에 남아있다고 간주해서 변제금을 자꾸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재산이 많거나 날린 돈이 많거나 이러면 청산 가치가 자꾸 올라가서 변제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참고 사례 봅시다. 90년대생 남자분이시니까 2030 젊은 남성이죠. 근데 미혼이네? 가족관계에 보시면 혼인 배우자나 자녀가 없죠? 그러면 느낌이 딱 오시죠? 개인회생을 하면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내가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일기처럼 적어가지고 법원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쓰신 진술서를 압축을 해보면 어려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지고 폐업했잖아요. 그때 나도 빚지고 폐업했다. 그 뒤로 생활비 써야 되니까 카드값도 많이 쓰고 돌아오는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돌려막기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건강도 안 좋아져서 채무가 자꾸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려줍니다. 보시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아래 양식처럼 적으라 이 말이죠. 이 표는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내가 빌린 돈 어디 썼는지 적어보라 이겁니다. 내가 빌린 돈을 주식, 코인, 토토로 탕진했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카드값 냈는지 기존 채무 변제했는지 그거 한번 적어보라 이겁니다. 이걸 왜 적어보라고 할까요?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 봐야지. 허튼 데 썼으면 청산 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이는 거죠. 정당한 데 썼으면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비록 진술서에는 생활비 내용만 적었잖아요. 주식, 코인, 토토를 했던 것을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사람이 적다 보면 자기 유리한 말만 좀 적고 싶으니까 생활비나 사업 실패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많이 부각하고 도박은 좀 간단하게 적거나 안 적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봤자 모든 채무자는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채무자가 도박으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전부 다 합산해서 금액을 제출해라. 그리고 도박으로 쓴 건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 변제금을 더 높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좌를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확인되므로 가상화폐 탕진한 금액 전부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하다가 생긴 채무도 있고 생활비 채무도 있지만 코인으로 날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비트나 빗썸이나 키움증권이나 내가 날린 돈 내역도 전부 다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다시 보고 합계 금액을 계산해보고 그 손실 금액을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내가 탕진한 금액은 원칙은 전액 반영이죠. 근데 사람 봐가면서 소득이 너무 적거나 좀 선처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일부 반영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어. 그건 뭐냐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도박을 또 해버렸어. 이건 진짜 이건 너무하지. 이거는 아무리 회생위원이나 법원 판사님이 그냥 젊을 땐 그럴 수 있지 참고 넘어가 주려고 해도 이거는 못 참지.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면 법원 관할 밑에 판사님 주도 아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계좌에서 또 모바일 토토 도박으로 이걸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 뭐야, 이거 판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이후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드러나니까 법원에서는 가차없이 그냥 전액 청산가치 다 집어넣어라, 일부도 뭐 빼지 마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월평균 수입 18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약 117만원 해서 월 60만원 변제하게 됐거든요. 그걸 60개월 변제하니까 66에 36이니까 3,600만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나쁜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를 알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남들 같으면 180만원 빼기 125만원은 55만원 변제가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주식코인 토토 날려먹은 게 있으니까 1인 생계비를 줄여버리는 거죠. 180 빼기 117에서 한 달에 63만원 갚아라, 더 변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그 63도 36개월 변제해서 2,200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탕진한 게 있으니까, 재판하는 도중에도 탕진을 하고 있으니까 60회로 변제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3,600~700만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그래 봤자 월급이 18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변제금을 늘려봤자 그래 봤자 월 60만원을 60개월 변제하니까 3,700밖에 변제를 안 하는 거야. 채무가 5천이 있어도 3,700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이지만 채무가 1억이 있었다 해도 3,700 변제하고 나머지가 탕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도박 토토 코인으로 날린 채무가 3억인데 3,700만 변제하고 땡치겠다 하면 그거는 상황을 봐서 법원에서 선처해서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너무 청산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 기각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원금의 63%를 변제하고 37%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 탕진 금액이 전부 다 청산가치에 집어넣으니까 3,1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3,1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63만원으로 36회 변제해버리면 2,200밖에 안 되니까 자기 청산가치 3,100을 다 변제할 수 없잖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0개월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재판 중에만 배팅 안 했으면 청산가치를 3,100까지 안 늘리고 그냥 2,000만 한 100 정도만 해가지고 36회로 끝내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신청 이후에도 저렇게 용감하게 배팅을 하시면 저건 너무 용감하신 일이다. 그래서 전체 채무의 5,800만원 중에서 3,600 정도를 변제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렇게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과거에 개인회생 해보신 적 없고 아직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안 받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